FM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호남으로 충청으로 수도권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들 지역 민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신경전 계속되고 있고요. 정세균 후보 이제 정세균의 시간이다 외칩니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또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조차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디 있나요? 최민희 김용남 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입자 보호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 전월세 시장의 변화,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안진걸 소장과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김은지 기자가 정리해 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연일 1000명대 누적 확진자 수 우리나라에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노동자들 폭염에 지치고 부족한 인력에 지치고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싸움에 지쳐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의료진들 처우 좀 개선됐는지, 병상은 충분한지 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짚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비 소식이 있어서 조금 시원하게 시작하셨나요? 도쿄에서 좋은 소식 계속 들려옵니다. 한국 야구 준결승에 진출했고요. 여자 배구도 3위로 8강 갑니다. 체조 여서정 선수 값진 동메달 땄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딸이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4위 선수들한테 계속 마음이 가요. 우리 빛나는 4위 많았어요. 류성현 선수 있었고요. 이대훈, 윤현지 선수, 그리고 역도에서도 있고 배드민턴도 오늘 4위를 기록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4위 엄청난 겁니다. 충분히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뽑는 올림픽 감동의 장면이 있습니까? 보내주십시오. 돌발 퀴즈도 풀고 햄버거도 받아가십시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19명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 월요일 확진자 수가 1318명이었거든요. 네. 그동안 계속 증가세였는데 지난주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 빨리 줄어들어야 될 텐데요. 네, 이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도 이번 주에는 2,900여 명이 나왔는데 줄었네요. 그 전주가 3,100명 정도였으니까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27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보통 월요일, 화요일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수요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중 확진자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수도 20만 명을 넘겨서 20만 1,002명이 됐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0,000명대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누적 확진자는 9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휴가철입니다. 그냥 강릉의 한 호텔에서 방역수칙 어기고 파티를 열었어요. 네, 이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한 대형 호텔이 방역수칙을 어기며 밤 늦게까지 풀파티를 열다가 적발돼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십 명의 젊은 분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술과 음료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고요. 강릉 사회적 거리두기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3단계입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 일부는 그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호텔이 이 방역당국의 거듭된 점검과 당부에도 풀파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는 이 호텔이 풀파티를 기획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지난 29일에 이 호텔에 금지해 줄 것을 통보를 했고, 이 호텔은 파티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적발 당일 이 단속 요원의 눈을 속여서 풀파티를 열었다가 늦은 밤 걸렸습니다.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백신 접종 현황 좀 볼까요? 네,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소 1차 접종자는 누적 1,900만 명을 넘겼고요. 인구 대비 접종률도 37.9%에 이르렀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국민들도 700만 명이 넘어서요. 인구 대비 접종률은 13.9%입니다. 오늘부터 60세에서 74세 사이에 이 백신 미접종자 126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백신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고요. 8주 간격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예약한 분들의 1차 접종은 오는 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75세 이상 그 미접종자분들은 언제든지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정얀센. 저는 아직 못 맞았습니다. 곧 예약할 예정입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백신 가격을 높였네요. 걱정이네요. 네, 최근 EU와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화이자는 25%나 가격을 올렸다고 하고요. 모더나도 10%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경쟁 백신 대비 선호도가 높아지자 값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올해 도입하기로 한 백신 물량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준석 대표를 드디어 만났네요. 네,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당시 이준석 대표가 일정상 서울에 없어서 뒷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만남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선 버스에 탑승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공정과 대의를 위해 통 큰 결단, 화끈한 결단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확신하게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사진은 화기애애하게 찍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부정식품 발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2주 전에 이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에게 감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이 돈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러니까 이 품질 기준선 아래에 있는 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량식품을 먹으란 얘기냐, 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여기에 이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의 규제도 과도하다면서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삼상 실험 전에 신약을 쓰고 싶기도 할 텐데 이걸 왜 막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부정식품 먹게 할 수는 없다.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경제통이죠. 유승민 전 의원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어요. 페미니즘 관련된 논란이 있네요. 네,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초청 강연이 있었는데요. 오늘이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다라면서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험관 아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금을 주는 이런 대응 방식으로 저출산에 세금을 엄청 썼는데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난임 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이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을 또 페미니즘으로 하고 또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참. 이분 먹방은 최고인데 입담은 좀 걸리네요. 계속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반에 이런 행보였어요. 국밥은 잘 먹었는데 입을 벌리면 계속 설화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을 기준으로 88%의 국민들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도는 나머지 도민들에게 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그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배제된 12%의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이 주장을 이어가는 건데요. 대선 주자들마다 입장은 좀 다릅니다. 네, 민주당의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비판적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경기도가 정할 일이라면서도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고요. 이 정세균 후보는 중앙정부나 정당, 국회가 다 합의를 한 안이라면서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한마디 했어요? 네, 어제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에게 독이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며 실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주는 것은 정치적 매표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재난지원금 많이 주고 있는데 정치적 매표행위요? 네, 굉장히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저임금 발언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어제 이태원의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최재형 전 원장은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배진남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와 다름없다고요? 이거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요? 네,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건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는데요. 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최재형 전 원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해 이 차등 적용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무튼 판사하신 분인데 굉장히 발언이 이렇게 이런 얘기로 재판받으러 왔으면 굉장히 따끔하게 질타하셨을 분인데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어떻게 됩니까? 갈등 깊어지고 있어요? 네, 신경전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합당 시한을 다음 주로 못 받겠다며 일종의 데드라인을 제시했고요. 네. 김철근 국민의힘 정무실장도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시기를 놓치지 않았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 측은 거세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휴가를 이유로 합당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랬더니요. 네. 권은희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준석 대표는 휴가를 안 가면 합당하느냐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대선 출마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사직을 던졌습니다. 네, 어제 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약속했던 임기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법적으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경선을 치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연아 SH 사장 후보자 결국 사퇴했네요? 네, 문재인 정부 다주택 공직자를 비판해왔던 김연아 후보자가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당시 청문회에서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라고 해명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에 김연아 후보자는 보유한 부동산 4채 중에 부산의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과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주집 처분에 대해 비판한 바 있어서 또 한 번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어제 김연아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라면서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표현을 남겼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했습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라면서 이 8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지 큰 용단을 내리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라면서 연합훈련은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남북 정상의 의지를 훼손시키고 남북관계 앞길을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희망과 절망 중에 택하라 이렇게 하면서 격하게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우리 국방부는 하반기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요. 미국에서는요? 네, 미국에서는 어떤 결정도 한미 간의 상호 합의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북한의 입장에 코멘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일인데 북한에서 지금 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북한은 좀 식량 문제 그리고 코로나 문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좀 자기 일 좀 잘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서아프리카에서 피랍된 한국인 4명 석방됐습니다. 네,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해적에 납치됐던 한국 선원 4명이 2달 만에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쯤이었다고 하고요. 외교부는 석방된 선원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현지 공간이 마련한 안전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예. 행정 절차가 완료되고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선원과 함께 해적에 납치된 이 제3국 국적의 선원 1명도 풀려났고 한국 대사관이 이 선원의 귀환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지난 5월 20일 발생한 피라 사건과 이번 사건까지 올해 들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2건의 피라 사건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해적으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해야 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피랍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석방돼서 다행입니다. 서울대가 청소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서울대가 학내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승복하면서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늘 오세정 총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이 있었는데요. 이 노동부 판정에 대해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학 기숙사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는 지난 6월 27일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는데요. 이후 유족과 노조 측은 이 중간관리자가 이 건물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게 하는 이 필기시험 등으로 스트레스를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회의용으로 정장 등의 복장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 조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이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고요. 이 서울대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지도하며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서울대 측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내용에 따라서 이 충실히 이행 방안을 준비하며 성실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 전반적인 근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혀가 잘린 남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 여성을 신고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만취 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이 혀가 절단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이 부산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데려다 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황령상 도로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가 깨물려 일부가 절단이 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범행 후 이 피해자를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피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이 남성을 맞고소했습니다. 네.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 이 피해자의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서 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또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항소했습니다. 1988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한테 집행유예형, 여성한테 죄를 묻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무죄가 됐죠. 그런데 참 성폭행을 하려다가 피해 여성을 신고했다는 이 남성도 참 더 중형이 나와야 되는데 2심 결과도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전하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617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전원 정치할 때가 좋았네요. 누군가는 필터링을 해줘야 할 듯합니다. 얘기하셨고요. 팽킹라이킹님
국민은 정치인 발언 해석하면서 들을 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알아서 연습 좀 하고 나오세요. 얘기합니다. 8237님께서 부산 감천 부두 쪽인데요. 오늘 날씨가 완전 팝콘 각입니다. 옥수수 튀겨질 듯 나가기가 겁나요. 이번 주가 피크일 듯 싶어요. 그렇습니다. 8월 첫째 주 가장 더운 때인데 휴가철도 그래서 몰려 있는데요. 이번 주만 잘 견디면 이번 여름 무더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내 주십시오. 고미리님께서 높이뛰기 여정 동생 등 너무 잘했어요. 너무 얘기합니다. 2919님께서 우상혁 선수 좋았어요. 좋았어라고 외친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화이팅입니다. 7711님 당연히 여자 배구 일본 이기는 장면 정말 통쾌했습니다. 우리 선수 화이팅 얘기합니다. 우혜진님께서는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지난 주말에 배구 한일전은 지상파 3사가 모두 중계해주지 않아서 채널 찾아보느라고 힘들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예측할 수 없었는데 서로 북돋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여자 배구 선수들 박수를 보냅니다. 네. 교통정보 알아보고 갈까요?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빗길 주의 구간들이 있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셔야겠고요. 퇴근 시간까지 겹쳐서 정체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13km 정체고요. 이후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는 각각 4km씩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사 부근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8km 사이에 차들이 몰려 지나고 있습니다. 또 수원 부근에서 짧게 서행하다가 다시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장 많이 밀리는 곳은 지금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사이고요. 이 전후로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또 서종 부근과 덕소산패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4km 구간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시대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이제 4주째인데요. 확산세 꺾이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피로감 크지만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피로 더 커집니다. 계속 누적됩니다. 걱정입니다. 선별 진료소 가보면 이 뙤약볕에 무거운 방호복 입은 의료진들 고생하는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더라고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는 확진자 돌보는 의료진들 정말 애쓰는데 상황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좀 피로 쌓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번아웃 우려되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참 안타깝게도 저희 7월 초부터 계속 1,000명대 이상 환자가 계속 급증해서 1,500명대 전후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존 코로나 대응 병상 의료진들의 탈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지역별로 이게 편차가 좀 있는데 지방의 몇몇 지역들은 오늘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지금 병상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병상이 몇 곳에 없는 곳들은 잔여 인력 없이 지금 꽉 채워서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인력 문제 계속 저희가 지속 가능성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급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 공공병원이 더 걱정입니다. 의료기관 대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거의 모든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는데 업무 부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들 국민들께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셔서 다 아실 텐데 주요 의료원이나 아니면은 공공의료기관들이 사실 다른 환자를 거의 보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거의 중등도 환자를 공공병원에서 계속 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지금 사직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차 유행 때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피크를 치고 올해 이제 1월 이후로는 또 확진자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퇴직자가 생기고 사직자가 생겨도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각 7월에 이렇게 또 다르게 이렇게 1,000명 이상씩 확진자 발생하면서 이 병상들이 지금 거의 60에서 80%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이
공공병원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병원, 전담병원을 떠나는 의료진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 인력보다는 간호사 인력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예. 많이 떠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4명 중에 지금 1명 정도 이상 다 사직한 걸로 돼 있고. 4명 중에 1명이요? 예, 중등도 환자들을 보는 병동들은 이제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들어갈 때 뭐 저희 방호복 입고 또 뭐 다시 위에 뭐 여러 가지 덧신 신고 이렇게 착용하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분들이 또 빠져나가다 보니까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이 또 퇴직하는 경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의료진을 위해서 좀 정부가 지원 대책 마련해야 되는데 좀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잘 이렇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정부의 이제 지원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원 대책이 작년에 초기에 이제 수당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견 나오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대우나 처우가 좋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차 유행 이후에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사실 공공병원들의 이제 입원 환자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소강 상태로 가면서 이 2-30만 원 공공병원의 이제 의료 인력 지원 수당도 6월 말로 사실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지금 뜨거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러면 그런 수당도 못 받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료진들이? 네, 그래서 뭐 지금 정치권에서 다시 그 수당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수당을 아무리 뭐 2-3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그 정규직으로 공공병원에 고용이 돼서 이제 일을 하던 숙련된 간호노동자들과 네. 이제 파견이나 아니면은 그 자원봉사를 나온 분들 사이에 또 이게 임금 격차가 컸습니다. 자원봉사 나온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좀 임금을 좀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또 사직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이 좀 되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 좀 가시성 있는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원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7849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수고한다고 성과급이라도 받지만 비정규직들은 똑같이 일하고 성과급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 좀 살펴주세요.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예, 뭐 비정규직 직원 당연히 신경 써야죠. 근데 이제 다만 약간 지금 그 분께서 오해하시는 게, 병원의 인센티브 구조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민간 병원들에서 수술이나 이런 거 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코로나 대응은 이 자체가 전혀 수익성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병원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들이 기존 환자들 다 소개시키고 이제 지금도 응급실 정도만 유지하면서 나머지 병동을 다 이 코로나 대응 병동에 쓰게 된 것이고요. 민간 병원들조차도 뭐 이렇게 경영 상태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원장님이 뜻한 바 있어서 병원을 지정해서 이제 감염 전문 병원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 환자를 이렇게 보는 병원들은 흔치 않습니다. 예. 네.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말만 했지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원 대책 조금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그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도 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전담 병상 위중증 환자 맡아볼 수 있는 의료진들 괜찮을까요? 일단 뭐 저희가 그나마 다행스럽게는 3월부터 의료진이 조기 접종을 시작해서 의료진들은 5월까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이제 이 백신 접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 감염률은 사실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다만 현재 수준으로 계속 만약에 환자가 1000명대를 계속 넘게 되면은 이제 저희 4월에 그 작년 3차 유행 때 12월에도 보셨지만은 결국 민간 병원 이제 대학병원들 병상 1% 소개 뭐 이런 거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확인해 보면 인천, 전북, 경북 등은 이미 중환자 병상이 뭐 1개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결국 병상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나빠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빨리 어쨌든 인력 확충을 위한 뭔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상 확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인력 확충, 의료진 충원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뭐 그
3차 유행 이후로 사실 저희가 약간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좀 줄어들고 백신 접종 늘어나면서 마스크도 벗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대대적인 인력 확충 계획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라는 데가 이제 막상 그 소방서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서 감염병 병원들은 이렇게 불났을 때 대비하는 식으로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현재 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문제네요. 보건의료노조에서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이제 보건의료노조 당연히 이제 병원 노동자들 특히나 간호노동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그 조합원이시니까 네. 지금 간호노동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전담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거의 뭐 6개월 이상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거기 계시는 간호사분들이 계실 정도로 예.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인력이 일단 첫 번째로 전혀 확충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 인력 확충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파견 이제 의료 인력들이 오긴 하는데 이 파견 의료 인력들은 또 숙련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일정 정도 환자가 빠지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이제 붙어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노동 강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 업무 분장을 뭐 계획성 있게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아마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뭐 간호노동 부분은 일반적인 병동에서도 한국이 지금 상당히 병상 대비 환자 대비 간호사 숫자가 적은 나라입니다. 예, 의사도 적고요. 예. 근데 이제 간호사는 실감되는 것이죠. 예. 의사야 이제 뭐 오더를 내고 지시를 하면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건의료조에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아마 이번에 파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방역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좀 시스템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단계가 조금 더 장기화될 경우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좀 의료 노동자들 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노동자들이 버티는 거는 쉽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초기에 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뭐 6개월 정도 있다가 생긴 이제 1차 유행이나 뭐 2차 유행 때까지는 예. 이렇게 2021년 올해를 이제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공공병원에서 이 전담 간호하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이 다양하게 또 나오고 그게 또 돌파 감염도 발생하고 하면서 인플루엔자처럼 약간 그 풍토병식으로 이제 계속 관리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인들이 이제 완전 코로나 환자만 보는 그런 간호 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좀 약간 위기의식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뭐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서 이제 번아웃 되셔가지고 뭐 문제 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사람 부족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현재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은 병상도 부족하지만 뭐 이 병상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의료 장비나 인프라 지원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네. 인력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라는 점을 재차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은 한여름인데 가을에 다시 또 코로나 또 유행 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 가을 유행을 대비하려면 공공의료 정책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마련돼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공공병원이 거의 1년 6개월 동안 사실 이 코로나 환자들을 거의 전담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공공병원들이 진료를 하던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사회의 다른 진료 기능이 거의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년 정도나 뭐 1년 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위기 상황이니까 견딘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당장 정부가 이 지금 현재 공공병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병상을 일단 2배 정도는 확충을 하고 현재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을 2배 정도는 확충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1월, 12월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한창 3차 유행 때는 또 뭐 정치권에서나 아니면은 뭐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면서 올해 1월부터 되면 당장 공공병원 확충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사실은 전혀 진행이 지금 또 8개월째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들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시는 이 부분을 이제는 좀 다 복귀를 해서 다음을 위해서
꼭 좀 준비를 해서 내년까지 어쨌든 이 병상을 최소한 2배로 어떻게든 간에 늘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민간 병원이나 이런 것들 매입해서 사실 공공병원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 공공병원들의 병상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냥 짓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과 인력이 2배 더 필요하다고요? 예, 지금 현재 한국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10% 정도가 공공병상이지만 기관으로는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전체 의료 인력에서 이렇게 적은 수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제일 최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같이 공공의료기관이 적다고 하는 나라조차도 전체 의료 인력의 30% 정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10% 정도 인력도 운영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런 재난 상황이나 감염 대응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재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합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도쿄올림픽 여자 체조 도마에서 여서정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아버지 여홍철 해설위원과 함께 최초의 부녀 메달리스트가 됐는데요. 여서정 선수는 1차 시기에 고난도 위급 기술을 완벽에 가깝게 소화했는데요. 이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보기 준비해왔어요. 보기 1번 여서정 기술, 2번 여홍철 기술.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여서정 기술, 2번 여홍철 기술.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호기심 전국 계속 밀고 있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잘 계시고요. 국민의힘은 상황 시계가 막 빨리 돌아갑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예. 네. 요새 입당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네. 시끌벅적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스티커도 같이 붙이고 화기애애했는데 네. 입당 과정에서는 조금 빈말이 많았죠. 네, 그렇죠. 그야말로 전격 입당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입당하겠다고 선언하고 했는데 하필 그날 집주인도 없고. 당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는 날 예. 골라서 입당을 해버려 갖고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그거는 좀 누구의 실책이나 누구의 조금 부족함입니까? 이게 들어오는 쪽입니까? 아니면 받는 쪽이었습니까? 잘잘못을 따지자면 글쎄요. 매끄럽진 않잖아요. 매끄럽지 않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요새 국민의힘이 좀 잘 나가잖아요, 소위. 네, 네. 왜냐하면 야권의 어쨌든 지금 통합의 중심으로서의 지위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고, 물론 국민의 당과의 합당이 지금 완전히 삐그덕거려 갖고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속속 이제 당 밖에 있던 분들도 입당을 하고 들어왔죠. 있고 네. 그래서 점점 입지가 공고해지는 분위기인데 말이 좀 세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회동을 하고 곧 입당할 거로 기대하고 있다. 요 정도 말이 나갔으면 딱 좋았을 건데 네. 날짜까지 거의 특정을 해갖고 해버리는 바람에 네. 자칫 좀 보기에 따라서는 뭐랄까 좀 끌려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해버려서 그 과정에서 약간
사람은 또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이게. 네. 예. 여기 좀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우선 하루 전에 입당 날짜를 알려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둘이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예. 그런데 전격 입당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이럴 경우 보통 이제 그 프로들 사이에서는 네. 이게 뒤끝 장렬해서 한방 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도가 뭐냐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 네.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겠지만 8월 2일 날 입당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사가 나가버리니까 그럴 거 에라 지금 해버리자. 그래서 3시간 전에 결정했다. 네. 저는 이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조성빈님께서 방식이 마치 전격적인 검찰 압수수색 기법 같습니다. 이거는 김용남 전 검사님 이거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수사의 기본은 밀행성이죠.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나간다고 미리 알려주면 그게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다 네. 치워버릴 테니까. 근데 이걸 정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그 윤석열 후보의 화법은 대단히 비정치인적이죠. 아직까지. 네. 예. 그러니까 조금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정부 규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정식품 그 내용은 밀턴 프리드만의 그 선택의 자유의 책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국가에서 보면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골조만 껍데기만 돼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안에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걸 다 채워야 준공도 나고 입주 허가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당 1,000만 원에 다 채워서 분양을 하도록 강제할 게 아니고 외국처럼 껍데기는 다 지어서 1평방미터당 500만 원씩 분양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 내부 인테리어를 뭐 자기는 100만 원을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는 정말 뭐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든지 이런 정부 규제로 그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책에 나온 그대로 부정식품을 갖고 예를 들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식품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의 식품위생관련법에 그 부정식품 A, B, C 타입에 따라 어떤 거는 몇 년 이하의 징역, 어떤 거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인데 부정식품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정말 부적절한 예였고 그 프리드먼을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보는데 부정식품이란 단어가 하필이면 네 그리고요 그거보다 예를 좀 바꿔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설이 없다 이런 느낌. 불량식품이라고 좀 하던가. 불량식품도 아니에요. 그것도 불량식품도 잘못됐어요. 먹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요. 그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다. 그리고 건강한 페미니즘은 좋은데 안 그런 페미니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 젠더 갈등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에서 별명이 하나 생기셨어요. 페미니즘 감별사.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잖아요. 그럼 조금 당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새 뭐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대변인 뭐 네. 연일 계속 하여튼 그러고 있어서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기 김용남 의원님 좀 코치 좀 해주세요. 이런 발언은 이런 단어는 그냥 이 잡혀서 뭐라고 해야 되나 트집 잡히기 그리고 이 기사 나오기 딱 좋은 워딩 아닙니까? 딱 좋죠. 그죠. 예. 이 참 먹방은 훌륭하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먹방은 훌륭한데 이 지금 이 발언은 특별히 단어 선택은 조금 국민의힘에서도 걱정입니다. 계속 먹을까요 그러면? 그게 다행인 거예요. 또 그것도 방법이죠. 이제 그런데요. 김용남 의원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꺾이지 않습니다.
왜 당내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향후 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어떻게 갈까요? 글쎄 꺾이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따져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전국적 인지도가 필수 요소인 대선 후보로서 단기간 내에 전국적 인지도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을 달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직 어떤 정치인으로서 또 대선 후보로서 약간 가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또 그런 면에서 신선함이나 또 아니면 선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기존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화법, 네. 다른 그 면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워낙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퍼센티지가 높고 또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또 뭐랄까 희망을 걸 수 있는 후보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민희 의원님. 전 뭐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똑똑하게 받아줄 만한 후보가 없다 이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더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의 유력 후보의 장모가 사기 관련돼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저는 그 후보 낙마당했을 거라고 봐요. 언론에 의해서. 네. 근데 언론의 우호적인 환경. 제가 오늘 몇 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 하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기사로. 네. 그래서 이런 언론의 우호적인 환경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7617님께서 윤 선생 오해교실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고요. 8748님께서 홍준표 후보께서 검사물 빼는데 8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전격 입당은 아직도 그분이 뼛속 깊이 검사 신분에서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검사물 빼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김영남 의원님? 물을 다 뺄 수는 없겠죠. 그게 첫 자기 직업이고 직장이고 거기서 뭐 20몇 년 근무를 했으면 그 물이 다 빠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다 빠지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어떤 뭐랄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그 사람의 본질이 희석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걸 기대할 수는 없고 다른 면을 더 보충하는 속도가 근데 아마 학습 속도가 빠를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를까요? 예. 김병민 그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은 백지에 스케치북이다.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김병민 대변인 생각이고 머릿속이 꽉 차 있는 분이죠. 수사와 압색과 압수수색과 그리고 범인을 다루던 방식, 그러니까 검사적 생각으로 꽉 차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정치에 그대로 그 행동이 넘어온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빨리 그걸 교정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도 해보면 그 교정이 쉽지가 않고 홍준표 의원 말에 따르면 적어도 5, 6년이 걸리더라. 이렇게 8년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을 안 빼는 게 물을 빼지 않아도 된다. 검사물 뺄 필요 없다. 아니 다른 거를 더 채우면 되죠. 거기다가 예. 빼고 채워야죠. 뭘 빼야죠? 아니 일단 그 검사가 저도 조사받아보고 검사하셨잖아요. 그럼 일단 어떤 사건이 딱 접하면 사건에 대한 틀을 짜잖아요.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가 쉽죠. 이건 저는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프레임을 짜고 사건을 대하듯 수사하듯 또 프레임으로 무엇인가 보는 거. 그래서 이 계속해서 나오는 단정적인 발언들 있잖아요. 네. 120시간 그다음에 오늘 페미니즘은 정말 이건 논란적인데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도 본인의 뭔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김영남 의원님. 예. 아니 본인 의지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화법. 예. 그건 뭐 틀림없어요. 다른 거는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존 기성 정치인들과 워낙 다르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측면은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까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 수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워낙 그 염증 같은 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좀 다르다 아니면 신선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설화도 그렇게 손해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남 의원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겠죠. 일단 설화는 안 좋은 거고 그런데 그 직설적 화법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고 네. 내용에 대해서는 뭐 사실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실수는 줄여가야죠. 줄어들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선거전이 계속되면 당내 경선도 워낙 숫자도 많고 네.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화보다는 뭐랄까요 온갖 공격들이 많아지겠죠. 뭐 그 공격 방어는 서로 하는 거니까. 1501님께서 김용남 의원님 말씀 참 담백하니 좋습니다 얘기합니다. 팬이 늘어갑니다. 6시에 뵐게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9살 유미는 올 초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레 받게 된 뇌관교종 4기 암 판정. 의사 선생님은 유미에게 길어야 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려서 항암 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아픈 유미 곁을 오롯이 지켜주는 건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두 동생입니다. 가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지금 받고 있는 비싼 치료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유미. 반드시 나아서 가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미가 아무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한 주간에는 비가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폭염특보는 유지가 될 텐데요. 조금은 약화된 폭염특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어지겠고 현재 주로 남부와 경상도 쪽으로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경상도는 폭염 경보가 많은 상황이고요. 강원 영동도 폭염 경보인데 그 밖의 지역은 이제 주의보로 완화된 곳이 서울 경기를 포함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폭염 특보가 내려진 건 맞는 상황으로 앞으로 체감 온도가 습도가 높아지면서 33도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돼 있기 때문에 폭염특보가 해제되진 않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비가 왔고요. 서울은 8월의 첫날인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28도대에 머물렀습니다. 다소 습해진 상황이고요.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 제주는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곳에 따라 오늘 비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주로 중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그치고 내일 새벽이나
토요일 아침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그칠 전망인데 다만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소나기가 전국적으로 또 이어지면서 글피까지 소나기 예보가 쭉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또 전국에 비 예보도 들어있습니다. 내일 비는 특히 경기 남부나 충남 북부로 30에서 최고 100mm 이상으로 집중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이면 1차 접종자의 수가 2천만 명을 넘길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정을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2주간 비수도권에선 20, 30대 젊은 확진자 비중이 가장 높아졌으며 10대의 확진자 수도 4주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상임위 재배분 합의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당내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지병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료 뒤 의료진 소견에 따라 오늘 퇴원해 안양교도소에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용남 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전 의원입니다. 0306님께서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윤 전 총장께 모든 관심이 쏠린 이유는 민주당에 관심이 딱히 쏠릴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러가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민주당 경선은 예비 경선 시작될 때는 그냥 이재명 지사가 네. 압도적으로 계속 리드에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김 빠진 경선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네. 뭐 양상이 달라졌고 관심도 집중되고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여당은 아무리 관심을 받아도 야당처럼 관심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이. 예, 이제 기본소득 외에 다른 후보들이 자기 비전을 내놓고 그 비전을 가지고 정책 경쟁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그리고 야당과는 달리 사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늘 높습니다. 그거는 정권 말기에는 항상 그렇죠. 늘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등장할 때도 그때도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지가 박근혜 후보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면 꼭 정권 교체 같은 느낌을 줬던 거죠. 그렇죠. 반 이명박의 기수는 박근혜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또한 당내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고 또 본선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2012년에 박근혜 후보랑 비슷한 위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낙연 후보의
그 비난 비판 정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거 좀 더 강해지면서 더 강해져요? 네,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경선 열기가 뜨거워질 것 같은데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여기서 더 세지면 욕설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여당 내 경선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랄까 조금 더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면 본선에서 유리할 텐데 네. 핵심 지지층을 신경 쓰다 보니까 계속 그 뭐랄까 그 전에 올 봄이었나요? 뭐 은행에다가 공문 보내갖고 저신용자들한테 융자 더 해주고 이자를 더 싸게 해주라고 그랬던가. 네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주택 매입 공사라는 말도 안 되는 뭐 언급도 있었는데 그런 비합리적인 모습을 계속 견지하면 핵심 지지층은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만 본선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도 역시나 여전히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것 같은 그 이미지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양상으로 계속 가겠죠? 예, 저는 2강 구도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선이 진행되면 나머지 후보들이 혹시 이합 집산할까? 단일화. 하고, 예, 단일화를 한다거나 누구를 지지하고 그만둔다거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일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면을 보면 박영진 후보도 그렇고 추미애 후보, 뭐 그리고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가 사실은 중도 탈락해서 얻을 이득이 정치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이 6명 구도가 끝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당 후보가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될까요? 이건 추미애 후보 응원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구도가 계속 갑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이 좀 요동을 치면 또 제3후보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나오고 싶은 후보가 있을 텐데요. 플랜 B, C 준비돼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쪽은 후보가 한 15명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세다가 포기해야 될 정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큰 구도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은 그거죠. 역시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근데 합당이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에 좀 저 뒤편으로 밀려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심각해 보여요. 네. 이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훨씬 지금보다 낮은 자세로 합당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좀 고압적이에요. 네. 자세가. 네. 그렇게 느끼세요? 그럼요. 저하고 똑같이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렇게 느낍니다. 나 휴가 갈 텐데 그 전에 해. 안 그러면 싫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결정적인 실언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개인의 여름 휴가보다는 야권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가 훨씬 중요한 문제죠. 그게 본인의 휴가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할 거리가 아닌데 그건 명백한 말 실수 같고 지금보다 어쨌든 훨씬 낮은 자세로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하고 결국엔 통합을 해야만 내년 3월에 대선을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최재형, 윤석열 들어오면서 야권 통합은 큰 가닥은 다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국민의당과 안철수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승부를 결정지을 만한 퍼센티지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결국 대선은 52대 48 아니면 51대 49 게임인데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갑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 국민의당이 갑질한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네. 논평을 주고받기를. 갑을관계로 따지면 사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슈퍼갑이에요 지금은. 요새 좀 잘 나가니까. 네, 그래서 그 슈퍼갑일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거침없는 하이킥. 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거침없는 하이킥을 하는 쪽은 속 시원한데 당하는 쪽은 매우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인들도 뽑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변인들이 조금 역할을 더 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표는 어느 쪽 역할인지는 뭐 각자 판단해. 예, 대표는 조금 좀 말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 얘기로 가볼까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야당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크게 보면 두 개의 언론관이 존재합니다. 세계에는. 하나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죠.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했던 나는 정부 없는 언론과 언론 없는 정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라는 언론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 언론의 자유 또 그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고 있는 언론관이 있고 또 하나의 언론관은 독일 나치 정부의 그 선전부 장관을 했던 괴벨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서 정부가 연주해야 한다라는 네. 언론관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하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언론관은 괴벨스의 언론관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괴벨스가 나왔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좀 아까 그 괴벨스 얘기할 때 MB의 방송 장악을 얘기하시나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MB 때 방송 장악이. 지금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게 저는 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보수 언론 등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호적이기 때문에 언론을 같은 편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런 언론 편들기는 정치권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명백한 가짜뉴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 기존 일반적인 그 배상액에 3 내지 5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적 개념이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냥 네. 배액 배상 정도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가 인정한 오보에 대해서 1면에서 5단 크기로 보도했으면 적어도 그 2분의 1에 해당하게는 반론 보도를 해야 된다. 정정 보도를.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개별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봐서 그렇지 애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포르말린 통조림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만두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도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대표가 지금 유명을 달리한 그 사건 때문에 2004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이후에는 연예인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게 언론중재법이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요새도 그렇잖아요.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얘기만 하면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해요. 가짜 뉴스를 누가 판정할 거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14%밖에 안 올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게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값이 그렇게 많이 뛴 가장 큰 원인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잘못 몰아붙인 임대차 3법 때문인 게 가짜 뉴스예요. 이런 거를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으면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가짜 뉴스로 몰아서 언론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야당일 때는 주장하시다가 왜 갑자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간단해요. 이거는. 저는 늘 이렇게 주장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에서 정치 영역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 없죠. 왜냐하면 애초 이 취지는 언론 권력에 의해서 피해받은 연예인, 중소기업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기된 의제거든요. 그럼 정치권을 빼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정치권을 빼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배액배상제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김용남 네.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 해당이 안 됩니다. 언론중재법에 전혀 괜찮아요. 이 정도 얘기한 걸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네, 않습니다.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세요. 그래서 조금 더 법을 보시면 저는 야당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정부에 대한 비난, 그죠?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출직 공직자나 그리고 공인들,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검찰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비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별로 의미도 없는 법인데 이 법 적용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 무한 비판을 허용하는. 네, 그럼 그거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이게 야당이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저는 뭐 정치인 빼면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공인은 무한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도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이런 주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요. 우리나라의 다른 어디에도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일부 들어있는 게 지금 증권범죄 관련해서 조금 들어와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 제도와 관련해서는 없어요. 민법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근데 왜 콕 찍어서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것도 벌금의 하한 배상액의 하한을 정해놓고 이렇게 시행을 하느냐고요. 이거는 의도가 너무 뻔하죠. 의원님,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죠. 재갈이 안 물려져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리고 3 내지 5배 해봐야 저도 언론사와 소송 많이 해봤습니다만 재판부가 언론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쪽에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악의적 가짜뉴스임을 증명해야 돼요. 악의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악의적 가짜뉴스 만약에 공인에게 적용한다면 제 기억엔 딱 하나예요. 조국 정 장관 딸이 연대 세브란스에 간 적도 없는데 조민 씨가 연대 가서 피부과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연대에 와서 피부과 의사 하겠다. 이거는 완전 날조였거든요. 이런 수준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를 들어서. 조국이에요. 아니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전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쓰레기만두 파동이라든지 포르말린 통조림 같은 그리고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 관련한 그 보도를 조금 봐주시면 애초에 징배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징배제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 너무 불안전하기도 그렇다면 합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이거 보완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하고 좀 논의를 더 하지 너무 일방적으로 입법 추진한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냐면 상임위 구성해서 문체위원장을 한 달 후에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잖아요. 예. 그럼 문체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하고 있다. 그 과정에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결책으로 정치인과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의 무한 비판을 허용하자. 네. 그래서 이번 언론중재법 대상에서 빼자.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의 걱정도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중재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무한 비판이 허용되는 정치는 야당 정치인밖에 없을 거예요. 여당 정치인이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비판했다가는 이제 본보기로 한번 당할 거고. 자, 언론중재법이 나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서는 비판 못 합니까? 아니 지금 그 대자보 붙인 대학생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 붙인 그 대학생들 다 벌금 받았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요. 사실관계가 사실관계 그렇지 않고 징배제가 없었을 때도요. 박근혜 대통령 비난했다고 감옥 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이고요. 이건 그 대학생들이 뭐로 형사처벌 받았는지 아세요? 뭐가요? 건조물 침입으로 받았어요. 건조물 침입이. 아니 제가 그런 식으로 그 엮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징배제는 돈으로 징벌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고 돈도 물리겠다는 거죠. 뭐. 아니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쉬는 시간에 3자 대면을 통해서 좀 합의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준비한 뉴스는요? 네,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전수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란법이 처음 이게 제정됐을 때 김영란법 이거 나오면 누구 다 잡아간다, 언론인들 다 큰일 난다, 공직자들 피해자 만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실제 김영란법으로 처벌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있네요. 이런 전수조사가 나왔네요. 네, 그 말씀처럼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달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15년에 제정이 되었고 그 네. 이후에 시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5년째인데요. 네. 이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서 그러니까 정식 재판 받은 사람은 93명 이라고 합니다. 93명이요? 네, 사건 수는 또 더 적고요. 네. 53건인데요. 네. 이러한 판결문을 한국일보가 전수 분석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의미 있습니다. 네, 그 결과는 언론인이 가장 많이 형사처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언론인이 24명이었고요. 교육계 종사자가 19명,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방공무원 13명, 공기업 공단 직원 5명. 잠깐만요. 경찰이나 검찰, 검사들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는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없어요? 네, 지금까지 2명밖에 접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수사를 누가 하고 또 누가 기소하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이 숫자가 적은지 혹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대 밥만 먹고 선물도 안 받고 그랬다고 검사들이. 자, 언론인이 일단 많습니다. 네, 전체 건에서는 많은 편인 건데요. 기소되는 언론인 죄송합니다. 네, 기소되는 언론인 24명 중에서 23명이 지방 언론사 소속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해가 갑니다. 네, 1인당 평균적으로 받은 돈이 1,800만 원대라고 합니다. 예. 저지른 일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 언론사 기자들, 일부 기자입니다. 일부 기자들은 전화해가지고 기사 광고 안 주거나 협찬금 안 주면 기사 쓰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방성 기사를 작성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받는 거고요. 네. 거꾸로 업체 쪽에서 먼저 홍보 기사를 써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북의 지역지 기자, 이게 실제로 적발된 사건이고 유죄가 나온 거인데요.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기사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이 중에 전체를 자기가 가지지 않고요. 800만 원 가량을 자기가 갖고 나머지 1,200만 원 가량은 동료 13명에게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네. 50에서 150만 원 사이 정도 돈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는 돈을 주고는 정말 일제히 그 분양 홍보 기사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고 기사를 썼다고요? 네, 그래서 이 해당 기자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이분은 좀 세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소속 그 교직원들도 김영란법 대상자예요. 이분들도 좀 많이 처벌을 받았더라고요. 네, 교육계로만 국한해서 보면 절반가량이 사립학교 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2016년 11월 달에 기간제 수학교사에게 정교사 전환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돈과 명품 가방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 금액대가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현금 1억 1,500만 원, 그리고 명품 가방 6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될 때 1억 원 넘게 돈 주고 선생님 된 사람 있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2016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적발이 돼서 교장은 징역 1년 2개월, 기간제 교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과태료나 징계부과금 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사례까지 다 더하면 1,0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저기 운동 선수들 그 돈 주고 뭐 대학교 갔다, 돈 주고 뭐 시합 뛰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처벌 많이 되죠. 네, 실제로 이번에 조사에 나온 교육 종사자 19명 중에서 운동부 지도자가 12명 된다라고 하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급여와 기숙사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모두 김영란법 위반 대상입니다. 이거 원래 학교에서는 코치나 감독한테 월급을 안 주거나 조금만 주고 이거 받아서 쓰기도 했는데 이거 다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돈을 내야 되는 거지 개인한테 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이번에는 처벌이 됐다라고 하고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 종사자 1인당 평균 수수 금액이 가장 모든 직군 중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3천만 원 정도 돈을 받아서 김영란법 위반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가짜 수산업자 사건 이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많이 위반했어요. 네, 여러 차례 이 건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무거운 사건인데 덜 보도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네. 현재까지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입건한 인물은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가짜 수산업자 포함해서 8명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이모 부부장 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그리고 언론인들이 있는데요.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TV조선 정모 기자, 중앙일보 이모 기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온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해당 이모 검사가 고가의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렸던 정황까지도 경찰에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외제차를 빌렸던 혐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부부장 검사는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뇌물죄까지도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직 검사는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검사는 또 자기 직무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자세히 더 좀 세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지금 가짜 수산업자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진우 라이브는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뉴스는요? 네, 한국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이번 주 시사인 보도인데요.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국 사회는 부동산 신계급 사회 입구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노동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돈을 훨씬 더 빠르게 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있어요. 네, 소득 아닌 자산, 특히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상위 계급일수록 소득이 높고 고학력이고 공적 제도의 혜택을 많이 누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주거 정책에 한정하지 말고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먼저 부동산 계층 분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상위 2% 가구가 가진 가구당 부동산 자산액이 2020년에 30억 7,600만 원입니다. 네. 3년 전보다 5억 넘게 증가했는데요. 상위 2%는 그러니까 30억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군요. 네, 근데 반면에 중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을 30에서 70%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범위대를 보면요. 2020년에 평균값이 1억 6,100만 원이거든요. 예. 3년 동안 200만 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상위 2%가 5억 넘게 오를 때 이 구간에서는 200만 원 늘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상위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올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부자는 큰 부자가 됐는데 중간은 뭐 별로 변동이 없네요. 또 눈에 띄는 점 있습니까? 네, 소비 성향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예. 부동산 상위 계층일수록 소비 성향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부동산 최상위 2% 계층의 소비 성향이 45%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45%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 또는 투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계층 중에서 가장 낮고 유일하게 50% 이하라고 하는데요. 50% 이하를 쓰고 더 많이 지금 투자하고 더 많이 지금 사고 저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쓰지 않고 더 투자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더더욱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격차가 커진다. 이런 부자들은 거죠.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써봤자 이렇게 50%를 못 쓰는군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위 계층에게 추가 소득이나 감세 등이 제공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감세는 다 이런 부자들한테 좀 집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사의 핵심 결론이 결과적으로 보유세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또 다른 부동산 상위 계층을 보면 고학력자이고 또 이런 학력 또한 자산과 함께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번에 보면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의 평균이 최상위 2%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연간 746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돈을 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위 30%는 176만 원이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부동산 상위 계층의 고학력자들은 앞으로 더욱 자녀들도 고학력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자산들이 대물림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의미 있네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 부동산 상위 계층이 공적 제도의 혜택을 많이 누린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빚도 많이 끌어다 쓰고 연금 수당도 많이 받습니다. 예.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아니 은행에서도 부자한테만 돈을 빌려줘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줍니다. 더 많이 빌려주죠. 그렇죠. 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다고 증명해야 돼. 있는 척이라도 해야 돼. 막 증명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 데가 은행 아닙니까? 네, 또 은행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요. 하지만 사상 초유의 저금리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부동산 최상위 2% 계층의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담은 자산 대비 0.18%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무슨 세금 폭탄 얘기하면서 부자들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부자 편을 그렇게 들고 있어요. 소득의 양극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405님께서 교육과 언론 현장은 시대를 바르게 이끄는 더욱더 정의로운 곳이어야 하는데 씁쓸합니다. 얘기합니다. 마지막 뉴스로 가볼까요? 네, 요즘 미얀마 언론인들의 제1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네, 절대 잡히지 말 것입니다. 잡히면 끌려가나요? 네, 그렇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서 언론인들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눈에 띄지 말 것, 기자라고 밝히지 말 것, 길거리에서 카메라 들지 말 것, 무엇보다 체포되지 말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많이 체포됐죠. 네, 7월 21일까지 미얀마에서 기자 92명이 체포되었고요. 이 중 40명은 여전히 구금 중에 있습니다. 언론사 11개 곳이 폐쇄되거나 발행 허가가 취소됐거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암흑일 때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군부의 1순위 타겟이 되는 것이 독립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쿠데타 상황에서 독립언론들이 더 열심히 보도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폐쇄되고 물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다른 위협까지도 모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빕니다. 그리고 거기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건투를 빕니다. 좀 안전했으면 무사했으면 하는데 걱정이네요. 미얀마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그렇죠. 상황까지 겹쳐가지고 어려운데 조금 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이 다른 역할을 하기를 빌어볼게요. 예, 당장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재정적 후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한나 씨. 네, 오늘 서울 시내는 평소 이 시각 교통량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다만 돌발 구간들이 있는데요. 먼저 국회대로 안양천로 방면으로 영등포 구청에서 목동 운동장 사이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으로 복정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복정에서 수서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종 부근에서 화도 부근까지 4km 여파받고 있고요. 이전에는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7km, 또 남춘천 부근과 덕소 3패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신탄진 진입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남사 부근에서 오산 부근까지 정체되고 있는데 여기 오산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 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서 바쁘게 오셨나요? 저는 지금 너무 좀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특정 후보를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만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그런 공약을 그런데 정반대로 그냥 제가 최근에 난무했던 막말 수준의 이야기만 그냥 지적해보고 이건 민생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고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해 주실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다.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네. 만약 그분한테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최저임금으로 1년만 살아봐라. 네. 그럼 인상해달라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임대차 3법이 서민들을 괴롭혔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45% 서울은 50% 이상이 무주택자들인데 물론 좀 이따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이 코로나19에 만약에 쫓겨다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최소한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세입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주면서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얘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 지적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토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대차 3법이 맥락도 없이 서민을 괴롭혔다는 거요. 그다음에 부정식품 이하라도 먹고 살아라. 이거 뭐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된 건데 제가 식품안전운동, 식품소비자운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같이요. 우리 국민들이 먹는 것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라고 이건 정말 수십 년 호소해온 거잖아요. 이건 예를 들면 그동안 대선 때는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지난 대선 때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사회가 진보하는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여야 할 것 없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올해부터 고교등학교 다 무상교육 됐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도 처음에는 야당이 그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의 야당이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소속인데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그랬어요. 뭐 정선이라든지. 그러면서 이게 경쟁적으로 선의의 경쟁 붙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친환경 무상급식도 초중고 완성됐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선거 때는 오히려 국민의 삶을 어떻게든 진척시키고 삶의 질 높이는 공약이 쏟아지고 경쟁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쏟아지는 이야기들은 너무 황당했다. 이런 지적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특정 그 정치생을 떠나서 국민들께서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자면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다. 좋은 정책인데 그걸 지적하는 건 괜찮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범죄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너무 500만 명 안팎의 그 알바나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그 말 듣고 너무 다들 패닉에 빠졌습니다. 분노가 너무 크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됐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세가 줄고 우리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월세로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우성이 들립니다. 이거 정말 차분하게 짚어야 되는데요. 팩트체크. 자, 뉴스는 신문에서는 계속해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서민들 더 힘들어졌다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팩트가 안 맞는 게요. 팩트가 안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이 누굽니까? 세입자겠죠. 건물주 보고 서민이라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로 임대차 3법을 지금 윤희숙 의원이나 윤석열 씨가 공격을 했는데 자 지금 최근에 정부의 조사를 보니까 원래 기존 집에서 살던 세입자들이 계속 사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10채 중 8채로 늘어났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와중에 원래 쫓겨갔거나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인중개사비 내야죠. 이사비 내야죠. 한 1, 2주일 준비해야죠. 그다음에 다른 세입자가 우리한테 주고 하는 걸 제가 받아갖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건물주가 안 주고 관행적으로. 돈 받아가지고 몇 억씩 넘겨서 이어달리기 하잖아요. 끝없는 릴레이 이어달리하고 그게 날짜가 안 맞아갖고 막 고생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막 하루 이틀 차이로도. 근데 무려 10가구 중에 8가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럼 올해 쫓겨났어야 돼요. 이 코로나 와중에 너무나 힘든 와중에 작년 올해 쫓겨났어야 될 분들 중에 2가구 정도는 본인들이 예를 들면 어떤 교육 목적이나 또는 직장인 이전이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이사 가거나 해서 비자발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사를 선택한 것이고 무려 80%가 지금
대권 후보들이 말하는 서민들이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사비 없이 공인중개사비 없이 전월세 폭등 없이요. 전월세 폭등이 없으니까 전세 줄고 월세 늘리긴 했잖아요. 자, 지금 제가 철저히 세입자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 2년에서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5% 이상 못 올리기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만 올리죠. 전월세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5%는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많이 올려봐야 3, 4%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5% 꼬박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와중에. 예전에 우리가 세입자들이 자살하고 고통받은 거 뭐냐면요. 갑자기 2년 아이 학교도 부근에 있고 직장도 부근에 있는데 2억씩 막 올려달라고 2년 만에 나가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더 살려면 100%를 올려줘. 갑자기 월세를 몇십만 원을 내.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서민들한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 정치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고 서민들의 편에 서는 게 정치입니다. 가진 자 부자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우리 국민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관점은 그러면 서울에만 50% 넘는 무주택자가 있고 전국적으로 45% 무주택자가 있는데 임대차 3법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19에 안 쫓겨나고 서민 주거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첫 번째 평가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80%가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전세 오르고 전세난 어렵고 그래서 월세 반전세로 계속 밀려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그 팩트를 하나 체크할게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연합뉴스 기사에서 서울 아파트가 1년 사이에 임대차법 때문에 1년 사이에 전세가 줄고 월세가 28% 30% 늘었다고 나옵니다. 마치 지금 언론들이 임대차 3법 때문에 갑자기 전세가 월세화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연합뉴스에서 28%에서 35%로 늘었다. 이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폭증한 것도 아니죠. 근데 자, 요것도 문제가 있는 게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이죠. 예, 자, 두 가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국토교통부 통계로도 보면요. 2008년도부터 전세의 월세화가 아주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월세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55% 60%로 올라간 게 2014년 16년 일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전세 월세화가 상당히 전환됐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적으니까 전세에 넣어놔봐야 돈이 안 나오죠. 당연히 월세를 받으려고 하겠죠. 금리보다 훨씬 월세 유리하니까요. 그다음에 이 갭투자라든지 하우스푸어로 집을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자가 얼마 나니까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까 뭘 할까요? 월세로 전환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고 하겠죠. 경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금리하고 가처분 소득의 부족이 전세 월세화를 부추겼고 그것은 2008년 그다음에 2016년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완전히 극명하게 드러나서요.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임차호준 전세 및 월세 비율은 월세가 60% 전세가 40%가 됐는데 이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그 전부터 박근혜 있었던. 이명박 정권 때 통계적으로 정확히 나오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서울에서 전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월세가 막 늘었다. 그 연합뉴스 기사도 7%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7%가 폭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늘었잖아요. 그러면 월세 비중이 갑자기 임대차 3법 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완전히 낮았어야 되잖아요. 월세 비중이. 자, 2015년도에 월세 비중이 무려 37%였습니다. 서울 이제 이 통계는 이겁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새롭게 전월세 거래가 있는 것만 통계입니다. 전체 거래 중에서 2016년도에 월세 비중이 34%였습니다. 자, 그러면 연합뉴스 기사가 맞으려면 그 전에는 월세 비중이 막 20% 정도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임대차 3법 때 갑자기 이게 막 35%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사상 최고치여야 돼요. 그런데 폭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폭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미 임대차 3법 전인 2015년 16년도에 월세 비중이 전체 전월세 거래 월세 비중이 37% 34%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질문이 계속 쏟아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5007님께서 저는 통계로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5007님께서 이번에 임대차 3법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6월 달에 계약 만료였는데 집주인이 3%만 올려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분은 좀 혜택을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입자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 세입자들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뿔뿔이 터졌으니까 임대인들 목소리만 자꾸 언론하고 정치인들이 일부 반영을 하는 겁니다. 9361님께서 이사 안 갔다는 8가구 중에 가고 싶어도 폭등으로 못 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은 그 세입자 중에 80%가 이제 그 집에 살았잖아요. 기존 집에서. 네. 그분들이 사정이 다 다를 겁니다만 폭등해서 안 가는 사람도 일부 있겠죠. 네. 대안이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서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데 코로나19 시기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일단은 힘드니까 살던 집에서 더 살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추정컨대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냥 네. 나가라 하면 나갔어야 돼요. 2년 만에. 학교도 옆이고 직장도 옆이어도. 그런데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 봐주는 부모님 집도 옆인데도 그냥 나갔어야 돼요. 전월세 폭등이 있고.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8명이 세입자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네. 이 아파트 단지에서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 5%만 오르는데 새로 그 아파트 단지로 가려고 하면 옆에는 자, 5억짜리 전세인데 나는 10억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전세 이중 가격화라는 예. 현상이잖아요. 그것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이 2년에서 살던 걸 4년으로 보장해 주니까 네. 그 5%밖에 못 올리니까 좀 더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물주들의 심리가 작용했을 겁니다. 일부는요.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세값이 오른 것은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예. 집값이 상승하는데 전세값을 어떻게 올립니까? 집값을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전세값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많으면 깡통정산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변 시세의 전세값이 또 너무 비싸면 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인이 복합적인 것인데 마치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이 뛴 것으로만 임대차 3법 탓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 국민 비율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한번 합리적 판단해 주십시오. 자, 우리 국민들 중에 45%가 무주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임대를 해주는 사람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1가구 됩니까? 2주택자 이상들이 임대하겠죠. 네네. 15% 안팎밖에 안 됩니다. 부자들이네요. 예,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언론이나 방금 말한 윤희숙 씨나 윤석열 씨 같은 대권까지 꿈꾸는 후보들이 누구 편을 먼저 들어줘야 됩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세입자 편을 들어주면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면 되는데 임대차 3법 서민을 괴롭혔다니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안 쫓겨나고 살고 있어서 그나마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호소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전세 지금 보도만 보면 임대차 3법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또 그렇죠. 자, 네, 전세난 한 번만 더 짧게 해볼게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됐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게 자, 만약 임대차 3법 때문에 세입자가 폭증을 하면 전세난이 가중되겠죠.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 임대차 3법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그대로 살게 만들어줬잖아요. 네. 새로운 수요는 안 만들어졌죠. 그럼 새로운 수요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오히려 갑자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막 강행하거나 서두르잖아요. 대규모로. 예. 거기서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 데서 전세난이 발생하는 거죠. 임대차 3법 탓이라기보다는요. 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전엔 다 이렇게 아까 그 지적해 주신 분처럼 다 2년에 한 번씩 쫓겨났으니까 매물이 많죠. 세입자도 많고 매물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존 세입자 그대로 사니까 자기 원하는 집이 매물로 안 나오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전세난이 심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전세난은 통계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임대차 3법 때문은 아니다. 부동산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예. 근데 5개 아이템을 준비해가지고 일본 아이템에서 90%를 쓰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데 임대차 3법이 너무 음해당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 눈물은 나가서 흘리고 안진걸 수장이 두 번째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오늘만 지난주에도 있고 그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네, 어쨌든 주제 하나를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택배 기사님들 요즘 더운데 걱정입니다. 건강은 어떨지. 지난달부터 생활물류법 시행됐는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 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법이 시행됐고 이 법은 국토부가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택배사업자들이 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여부 등을 따져서 택배사업자들 등록을 하고 인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택배사업자의 책임성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택배기사님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는 법이죠.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분류 작업을 올해 안에 어쨌든 택배사들이 다 책임지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택배 현장은 쿠팡이나 이런 데는 지금 그런 변화가 좀 미약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택배사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표준계약서를 택배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택배사님들하고 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법이 7월 27일 날 통과됐기 때문에 굉장히 미진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폭염 시기는 생물법에도 보면 휴식 시간을 주게 있는데 혹선 혹한기에 대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근데 여전히 법이 이제 7월 27일 시행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여수에서도 또 롯데택배 노동자 한 분이 이제 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미흡한, 법에는 분명히 대책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변화가 좀 더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택배기사님들 지금 백신 맞고 있잖아요. 뉴스 봐도 몰라요. 아니, 필수 노동자들 요즘 백신 누가 맞는지 이제 맞게 돼 있어요. 맞게 됐잖아요. 이번 달에 이제 등록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택배사님들이 백신을 맞으면 하루나 이틀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텐데. 대기업 택배사들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서 하루 이틀 정도를 휴가를 줍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유급휴가 비슷하게 주는데요. 어쨌든 휴가를 주는데 문제는 집배원들. 우체국 택배 문제인데 집배원들은 유급휴가를 줍니다. 공무원인 집배원들은. 근데 우체국 이탁 택배원들한테는 무급휴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 그 공무원인 집배원하고 비공무원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이탁 택배원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백신 휴가에서는요. 둘 다 유급휴가를 주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이틀 쉬었다 하루 쉬었다면 그때 평균 수익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택배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정도는 복지 차원에서도 좀 해줘야죠. 맞습니다. 코로나19에 지금 수출 대기업들 사상 최대 호황이죠. 방송, 금융, 통신, 택배, 온라인 다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들이 오히려 요즘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도 제가 주진우 라이브 출연하는 거 알고요. 방금도 문자가 왔어요. 한 중소상공인한테. 금리 인상 통보받았대요. 1%.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피눈물을 흘리는 호소를 하셔요. 알겠습니다.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 여기서 보내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안 끊으면요. 아니 그래서 금융권들 사정까지 얘기하실 제발 금융권들 금리 인하를 해달라. 이제 제발 가주세요. 이제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포기해도 돼 올림픽 패러다임 바뀌나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받는 체조 선수가 있습니다. 시몬 바일스. 리우 올림픽에서 4관왕을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전관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후원하는 회사가 엄청났고요. 미국 국민들의 가장 관심을 받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에서 기권했습니다. 근데 기권을 했는데 칭찬 그리고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체조협회 그리고 백악관 후원하는 회사에서도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잘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일스 선수가 예선전을 마친 후에 SNS에 때로 내 어깨 위 세상의 무게를 느낀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하지만 그게 엄청 힘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짜 올림픽인데 나를 위한 경기여야 되는데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재미도 없고 느끼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수 저스틴 비버는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영혼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때때로 우리의 거절은 승낙보다 강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일스가 경기를 뛰지 않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응원을 합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서는 이제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메달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즐겁고 더 행복하고 그래야죠.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런 트위스트 해야죠. 도움닫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일스 선수 응원합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다 응원합니다. 메달 안 따도 됩니다. 다만 엄청 훌륭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 엄청 훌륭합니다. 우리 올림픽에 나간 전사들 잘하셨어요. 퀴즈 정답은요
여서정 기술이었습니다. 영철 아닙니다. 네. 햄버거 쿠폰 찾아가세요.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베란다 프로젝트에 괜찮아 드리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그건 조금씩 더울 테니 너보다 멋진 내 친구들이 한없이 널 작아지게 만들 때 널 향한 사람들의 기대로 자꾸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 그럴 때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너를 여보, 7월에서 9월은 공익직불금 이행점검 기간이라는데 공익직불금은 신청만 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닌가 봐요? 당연하지.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10% 이상 감액될 수 있어. 준수사항이 뭐예요? 뭐긴 뭐야. 농사 지으면서 농지 형상 기능 유지하고 농약, 비료